오늘 주제는 건축으로 보는 이제 유연한 사고라는 주제인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꼭 건축을 뭐 많이 알아야 된다, 내지는 뭐 건축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야 된다, 꼭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고법이라든지 또 관련된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그 화두가 뭐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지만 건축이라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건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건축적인 사고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적인 사고가 과연 뭘까요? 건축가들이 주로 이제 그 작품을 할 때 건축적인 사고를 하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데가 마을입니다, 마을. 빨리 가야 되잖아, 시간도 없고. 그러면 바로 다리를 놓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다리 놓고 그냥 가면 됩니다. 2분이면 가고. 근데 이제 건축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가로지르는 다리를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 다리를 가로지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수평선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마을에 사는데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놔서 그렇게 꼭 우리가 수평선이 없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생각한 후에 다리를 이렇게 놓을지 아니면 마을 뒤로 놓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건축적인 사고라고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아키텍처죠. 아키텍처. 그러면 여기서 건축가, 저 같은 건축가다. 그러면 이제 이 URE를 빼서 아키텍트,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을 보면요, 알키가 원리라는 뜻입니다. 내지는 으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텍처가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바닷가에 길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아키텍처의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처, 기술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갈 때 텍처만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다리 놓으면 됩니다. 뭘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빨리 가면 되지. 텍처, 아키텍처, 원리를 가진 기술, 원리의 기술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리를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알키라는 원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판테온 사진인데요. 빛이 쫙 떨어지죠. 예, 아주 멋있는 건축물, 13세기 건축물인데, 고대에서는 그 건축을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거의 다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직업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조각, 화가, 예, 건축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물리학자, 수학자 뭐 이런 거 뭐 다 있습니다. 거의. 미켈란젤로 과학자이기도 하고 조각가, 건축가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예를 들어 건축하고 뭐 화가라고 하면 뭐 좀 비슷하니까 좀 그렇다고 하지만 갑자기 철학가, 수학자 뭐 이렇게 가는 건 이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알키, 원리를 다루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뇌 속에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거다.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본인이 아키텍트라고 불려도 아무런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리를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원리를 아는 기술, 원리를 가진 기술.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오늘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비교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왼쪽에 보는 사진은 통일 독일의 첫 번째 관 프로젝트였어요. 독일 의사당,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은 뭐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죠. 여기 원래 건물은 1차 세계대전 때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재건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 또 전쟁이 나서 뚜껑에 돔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의사당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가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 영국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 돔만 딱 바꿉니다. 돔을 어떻게 바꾸느냐? 유리돔으로 딱 얹습니다. 유리돔으로. 그러면은 부쩍에 뭐가 설계야? 돔을 그냥 유리로 하나 바꾼 거 가지고 뭐가 건축이 대단하다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좀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노만 포스터라는 영국 건축가가 왜 이걸 유리돔으로 얹은지 바로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만 포스터는 가만히 의사당을 보고 있노라 하니 과연 의사당 건축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건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간단하게 답을 내립니다. 알았어. 여기 국회의사당은 전망대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 국회의사당이 전망대가 가능합니까? 아무나 그럼 들어가게요? 노만 포스터는 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다. 국회의원하고 들어가는 동선만 분리하면 됩니다. 왜 전망대로 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국회의사당이 주변 건물에서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 돔까지 올라가서요. 이걸 뺑뺑뺑 램프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쫙 보면은 베를린 시내가 쫙 보입니다. 멋있겠죠? 유리돔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부 사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위가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돔 위에 올라간 사람이 빼꼼히 밑에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밑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위에서 빼꼼히 쳐다봅니다. 멱살 잡고 못 싸우겠죠. 당연히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노만 포스터는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들은 시민들의 발밑에서 열심히 나라 살림을 하겠소. 여러분들은 저희들 머리 위에서 이 베를린을 즐겨주세요. 라고 참 멋있게 얘기합니다. 참 근사하죠. 결국은 사람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국회의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돔으로 만들었다. 전망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나니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언제든지 가서 국회의사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돔의 건축입니다. 서양 건축의 돔의 건축인데요. 여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우리가 전 국민이 사랑을 해줘야 될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생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돔이 없었어요. 이 건축물에. 근데 이제 높으신 분들이 외국 순방길에 갔다가 하와이에서 돔이 있는 의회 건물을 보고, 야, 저거 참 멋있네. 우리도 돔 한번 얹어봐. 해가지고 돔을 얹은 겁니다. 이걸 뒤늦게. 그리고 이제 이 열주는 우리가 좀 전통성을 좀 나타내봐. 해가지고 24개의 전통을 상징하는 열주가 딱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의회당 뭐 서양 건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묘하게 생겼죠. 아무튼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창문은 조그맣고요.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막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있고요. 반경 몇 킬로 떨어지고 난 뒤에 건물이 있죠. 이 주변은 전부 다 낮습니다.
국회의사당보다 높이 못 짓습니다. 몇 킬로 이내는. 그러면 이걸 보다가 저걸 보니까 아, 여기가 진짜 좋겠다. 올라갈 수만 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죠. 한강이 다 보이겠죠. 자, 서울 시내가 엄청나게 잘 보여. 저런 최고의 전망대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베를린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원리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베를린 국회의사당에는 사람이 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내가 국회의사당을 들어가서 돌아보고 바깥의 전경을 즐기고 외관보다는 건축의 외관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공간 이 원리고요.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들어가서 즐기고 자주고 할 수 있는 건축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을 위한 건물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만 봐야만 되는 건축. 사람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건물이 주인공인 건축. 바로 그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돔과 그냥 돔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단순히 유리로 됐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지만 엄청난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건축이냐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건축이냐 이제 그 차이가 얘기해야 되겠죠. 루브르 궁전 아시죠? 13세기 루브르 궁전은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건축입니다. 루브르 궁전은 현대되면서 루브르 박물관이 되죠. 그러면서 옛날 작품들을 여기 가면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보게 됩니다. 근데 루브르 궁전이 박물관이 되면서 전시 공간이 너무 좁아요. 뭐 전시품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는데 누가 건축을 맡느냐? 중국계 미국 건축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중국계 미국 건축가. 바로 I.M. 페이라고 하는 이오밍 페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맡으면서 떡하니 광장에 유리 피라미드를 하나를 뻥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어울리시나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건축을요 형태라만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건축입니다. 이거랑 이건 전혀 안 어울리죠. 당연히 어떻게 어울려요? 뭐가 어울려? 안 어울려요. 전혀 뭐 하나는 유리고 하나는 그냥 돌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오밍 페이도. 그런데 개관을 할 때 스피치에서 이오밍 페이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디자인을 하게 된 배경은 루브르 박물관이 지하로서의 증축만 가능합니다. 즉 광장 밑을 다 뚫어야 돼요. 그럼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셔도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지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지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캐캐 무겁겠어요. 그러면 자연광이 되도록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쾌적하게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지상과 같은 지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600톤의 특수 유리를 저는 사용하였고요. 그 특수 유리는 빛을 깊숙이까지 전달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그 유리들이 셀프 스탠드, 자중, 그냥 자기네들끼리 쓰려면 피라미드 기술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리 피라미드가 생긴 거라서 즉 지하 공간의 암시로서의 유리 피라미드지 유리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지하 공간의 암시로서의 건축으로 즐겨주세요. 했더니 또 프랑스 사람들 또 바로 바뀌어가지고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야 듣고 보니까 진짜 명작이네 이럽니다. 역시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유리 피라미드는 입구가 아예 바뀝니다. 이쪽으로. 이 사람들 보십시오. 행렬. 뭐 일로 다 내려갑니다. 쭉. 그리고 여기 계단을 타고 쫙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근데
밑에서 보면 이게 보이죠? 13세기 루브르 궁전이 보입니다. 바로 신구의 조화. 현대 건축물과 오래된 건축물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견학을 가서 쭉 둘러보고 그런 지하 공간의 암시로서의 유리 피라미드가 아니라 야, 뭐 저렇게 유리 피라미드를 저렇게 광장에다가 아깝게 꽂아놨어? 이러고 오면은 말짱황이라는 거죠.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인데요. 삼성동에 자세히 보면 또 유리 피라미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죠? 출생 시기도 비슷합니다. 몇 년 후에 유리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당연히 예상하기를 루브르 박물관 유리를 보고, 유리 피라미드 보고 약간의 모방을 한 거죠. 그런데 모방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창작이니까요. 좋은 참고를 해서 만든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를 야, 저기 프랑스 갔더니 파리 갔더니 루브르 광장 앞에 근사한 유리 피라미드 같은 건데 우리는 뭐 그런 것 좀 하나 없나? 알겠습니다. 유리 피라미드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하로 빛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기 밑이 푸드코트예요. 음식 백화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리 피라미드는 원래 빛이 많이 들어오라고 설계하는 건데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형태의 반복은, 형태의 답습은 위험하다. 바로 그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축을 느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건축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뭐 형태만 가지고 건축을 얘기할 것 같으면 조각 미술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건축은 그냥 예술작품의 연장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이용해야 되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만 집착하시면 안 되고 공간을 느껴야지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화여대 학생회관, ECC라고 하죠.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보면 돼. 이화여대가 굉장히 오래돼서 캠퍼스가 예쁩니다. 학생회관을 지어야 돼요. 장소가 필요해서. 뭐 강의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캠퍼스가 좋은데 높게 지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 6층까지 이렇게 팝니다. 모세의 강처럼. 쫙 파서 빛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강처럼 중간을 이렇게 찢어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찢어 놓듯이. 놓고 양쪽으로 빛을 들어가게 합니다. 위에서 보면 지붕이 1층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경관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미니코 페로는 뭐라 그러냐?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라고 하는 제목이, 별명이 있습니다.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그리고 형태가 없는 건축가. 이거 형태가 없잖아요. 외관이 없어요. 외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건축.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회관은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갔을 때 요즘 이제 요즘 조금 추워졌겠다. 그래도 여기 거닐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하를 느끼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뉴욕에 가면요, 공항이 이렇게 생긴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TWA 공항입니다. 자, TWA 공항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독수리 날개같이 생겼죠. 근데 본인은 이게 무슨 석류 껍질을 벗기다가 생각이 났다라고 해서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공항은 새 날개처럼 떠나가고 도착하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됐습니다. 몇 년도의 건축이냐? 요즘 봐도 하나도 옛날 것 같지가 않은데 1960년대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그런데요, 이게 내부가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 자세히 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쭉 보면 하여튼 요즘 이렇게 봐도 뭐 별로 옛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나 다를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 기지국으로 등장합니다. 옛날 건축물 그대로. 희한하죠. 1960년대 건축물을 가장 미래지향적인 SF 영화의 우주 기지국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고전이 최고의 첨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유행에 따라서 건축물을 판단하다 보면 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동대문 운동장이 밀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게 이제 탄생되죠. 이제 거의 다 준공을 했습니다. 거의 무슨 미생물체 같은 이렇게 비행 접시 같은 이런 친구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디자인 센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했던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 자하 하디드는 이 건축물을 꼭 참고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알고는 있어도 참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비슷하죠. 근데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년의 차이를 두고 벌써 이런 모양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는요, 한 50년 전거 한번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시고 이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뭘 참고했느냐면요, 요르는존이 바로 고딕 건축. 거의 한 800년의 시차를 넘어서 고딕 건축에 쭉 다가갔을 때 그 웅장함, 하늘로 치솟은 그 느낌에 영감을 받아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하죠. 프랑스에 가보면 롱샹 교회라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근대 건축 명작인데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실내를 어둡게 하고 빛이 쫙 이렇게 멋있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빛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는 유럽 여행길에 이 건축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언젠가 일본에 돌아가서 저런 빛의 건축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바로 빛의 교회, 오사카에 있는 빛의 교회를 설계합니다. 실내를 어둡게 하고 콘크리트로 쫙 얇게 하니까 빛이 쫙 들어옵니다. 결국은 빛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넓은 해수욕장 가서 빛을 봐도 빛이 느껴지지만 건축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걸 느꼈을 때가 빛의 존재감을 알게 된다 그러죠. 바로 빛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건축입니다. 헤이리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참여했고요. 건축가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멋진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서 뭐 공예품도 팔고 미술관도 있고 막 이런데요. 전부 다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이 두 번째 가니까 볼 게 없다. 한 번 갔다 오니까 다시는 별로 안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였어요. 저부터도 반성을 하고 건축가들이 정말 작품들을 남겨서 열심히 이 마을 하나를 설계를 했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예술인 마을인데. 바로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역 얘기해 볼까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났죠? 근데 그 하나 물어볼게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뭘 합니까? 오페라 합니까? 오페라 말고 또 뭐 하죠? 여러 가지 뭐 문화 활동이나 이런 거 하죠. 중요한 게요. 지을 돈도 돈이지만 내부 프로그램이 없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불과 1년 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참 골조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뭐 하는 데인지 아무도 몰라요, 시민들은. 그러면은 건축가가 어떻게 설계합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원하는 대로 해놓고 패션 센터로 할지 디자인 센터로 할지 뒤늦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설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공사하다가 중지하고.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타이틀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걸 짓는다는 개념은 좋으나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짓든지 해야 되는 거죠. 참 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에 가서 얘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봤어요? 지저분하죠. 양조장터였습니다. 양조장. 우리 막걸리 뭐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양조장 건물들이 쫙 모여있는 벽돌 건물이 모여있다고 해서 여기가 브릭레인입니다. 동네 이름이 브릭레인. 폐허가 됐어요. 양조장이 다 나가고 무슨 볼 게 아무것도 없죠. 동네도 엄청 낙후돼 있고. 런던시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작가들한테, 젊은 작가들한테 공짜로 이 건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쓰면서 작품들을 옥션, 경매에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벼룩시장을 또 열어요. 그랬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주말 되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렇다고 건물을 특별히 다른 걸 했느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건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게 뭘 뜻하는 걸까요? 런던시의 예산 제로.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시민운동에 의해서 예술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도시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세우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를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파리에 보면은 뽕피두 센터입니다. 뽕피두 센터. 뽕피두 센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짓담한 건축물 아니고요. 다 지은 거예요. 꼭 공사 현장 같죠? 예, 이게 공사 비계 같습니다. 다 지은 건축물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얘들이 다 구조예요, 구조. 화살 같은 걸로, 낚싯줄 같은 걸로 건물을 당겨가지고 들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기둥식이 아니라.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되냐?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바깥에. 광장 쪽에. 왜 나와 있을까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가 센터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올랑내랑 해야 되니까.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전시품에 방해가 된다고 에스컬레이터를 바깥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와이어로 된 이 건축물이 유명하고요. 요 배관들 한번 보십시오. 파랗고 빨갛고 녹색이고 한쪽은 에어컨, 한쪽은 배수, 급수 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걸 컬러별로 칠해놨어요. 아주 웃기죠. 배관도 왜 바깥으로 뺐을까요? 안에 두면 방해가 되니까 다 바깥으로 뺐습니다. 근데 이 뽕피두 센터가 1969년 이럴 때 설계했는데요. 그 당시에 20대 건축가가 설계를 합니다. 리차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 두 명의 걸출한 건축가가 신인 건축가가 이 어마무시한 작품을 맡게 됩니다. 믿고 맡긴 거죠.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름 덮고 심사해서 잘한 작품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리차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의 이 작품도 유명하지만 뽕피두 센터잖아요. 이름이. 뽕피두 대통령 이름을 붙인 아트센터예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에 굉장히 좋은 위치 잡았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사창가입니다. 사창가에다가 바로 앞에 뽕피두 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나가라 마라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미술관은 운영을 합니다.
사창가가 장사가 되겠어요? 여기서 전부 온 가족 나들이를 하고 그림을 보고 있는데 광장을 끼고 여기서 사창가가 장사가 안 되겠죠. 자연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고의 예술인 마을로 탈바꿈이 됩니다. 사창가를 개혁하는 방법. 아파트나 쇼핑몰을 지을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미술관을 지으면 됩니다. 도서관을 짓든지. 예. 그런 식의 도시 재생을 하는 방법이 한 건축물이 한 지역을 바꾸는 어마무시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는 것은 좀 추모 건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추모하면 생각나는 게 탑, 그죠? 그리고 탑, 넓은 광장,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 공동묘지가 하나가 탄생합니다. 이거 위에서 찍은, 위성에서 찍은 어마무시한 동네에 이만큼 2,000 몇백 개의 묘지를 갖다 놓습니다. 관을. 아니, 이것도 건축입니까? 건축입니다. 피터 하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추모라는 것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저 멀리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추모지만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추모비를 놔두고 생활과 함께 하는 추모가 진정한 추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땅 중간에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만들자고 선언을 합니다.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면서 2,000 몇백 개의 관을 상징하는 돌 비석을, 돌관을 쫙 놔둡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아이들 사이에 요 골목길을요. 이렇게 걷다 보면 점점 내려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숨바꼭질 하다가요. 길을 잊어먹어요. 엄마 웁니다. 무섭다고. 왜냐면 일로 돌아봐도 돌, 일로 돌아봐도 돌. 꽉 갇힌 골목길밖에 없으니까. 밤에는 더 음산합니다. 그거는 건축가가 뭘 의도했느냐. 바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냥 관에 걸터 앉아서 얘기하는 추모의 모습도 있지만 공간감을 느끼면서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그 불편했던 상황들, 집단 학살을 당했을 때 그 공포감을 느끼게끔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홀로코스트 추모비가 대단히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독일인들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해서 전 세계는 열광합니다. 하나 더 발표가 됩니다.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지렁이 꼬리같이 이렇게 지렁이. 다비드의 9개의 별을 상징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창들이 찢어져 있죠. 유태인 박물관입니다. 유태인들의 찢어진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라 하면 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연도, 뭐 언제 몇 년도에 몇 분이 돌아가셨고 뭐 이런 얘기 좀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닥에 이스라엘의 현대 조각가가 디자인한 얼굴 모양으로 한 철판을 바닥에 수천 개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게 해요.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저거죠. 5살 난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무섭다고. 빨리 나가자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손녀, 손자의 손을 잡고, 유태인 손녀, 손자의 손을 잡고 뭐라 그러냐면 너네 조상은 다 이렇게 해서 집단 학살을 당했단다. 이게 다 그분들의 영들이고 이런 지하에 갇혀서 독가스로 죽음을 맞이했단다. 그러니 유태인들은 뭉쳐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된다. 유태인에게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한마디 따가죠. 그래서 여기를 걷게 합니다. 엄청난 공간감을 느끼죠. 그 당시에 진짜 공포스러웠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유태인 박물관은요, 전시품 하나 없이 먼저 개관을 합니다. 최고 관객 동원을 기록을 깹니다. 뭐 전 세계 유태인은 다 가봤다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 화제를 모읍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다른 관들은 뭐 전시품들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요 전시관이 특별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교통사고로 아깝게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황태자, 다이애나 왕비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느냐? 런던 시내에 하이드 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김해도 공원이 있죠. 공원이 있고 뭐 부산에도 공원이 있고 도심에는 항상 공원이 있습니다.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공원 안에다가 기념비를 만들자. 근데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념비가. 눈 딱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념비 같이 생긴 것은. 근데 이게 기념비입니다. 이 동그란 거. 위에서 보면 요거. 이 모양. 이게 뭐냐? 경주에 가면 포석청처럼 물을 흘리게 하고요. 글로 애들이 손, 발을 넣고 장난도 치고 걸터 앉아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다 여름에 근처에다 모이면서 물이 흐릅니다. 이게 다이애나비를 상징하는 거고 추모를 하는 겁니다. 평소 때 살아생전 물가를 아주 좋아했고 아이들을 좋아했던 다이애나비를 그리면서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끔 닐 포터라고 하는 조경 설계가는 바로 그런 구상으로 이 디자인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베질 않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걸 만듭니다. 주차장도 나무 사이로 만듭니다. 기존 나무를 절대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기존의 자연 환경과 공원의 모습 그대로 요거를 살포시 그냥 내려놓은 것 같은 평소 때 다이애나비가 활짝 웃는 모습인 것 같은 느낌으로 공원에다가 살짝 내려놓는 느낌으로 디자인합니다. 진정한 어쩌면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다이애나비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준공했을 때 왕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놀랬답니다. 무슨 저런 기념비가 다 있지? 그랬다가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추모나 기념을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엄숙하고 항상 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상가집에 가보면 일부러 막 떠들잖아요. 뭐 껄껄껄 웃기도 하고 그게 꼭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크게 웃어주고 더 이렇게 하면서 더 추모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베트남 참전 용사비를 보여드립니다. 이러면 이건 줄 알아요, 다. 이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벽입니다. 벽. 그냥 벽. 반지하로 내려가는 벽입니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해놓고 사람 이름을 쭉 적고 물이 쭉 흐릅니다. 눈물을 상징합니다. 베트남 참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영을 그리면서 쭉 걷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저기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추모비라고 해서. 반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백인 보수 여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당선된 작가가 예일대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여학생이고요. 대반계 미국 학생이었습니다. 중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이런 새파란 학생한테 이런 작품을 의뢰를 하느냐. 미국 사람한테 시켜라. 미국 사람한테. 왜 중국계한테 시키냐. 그리고 높이 지어라.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나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높이는커녕 낮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암살 시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거의 목을 내놓고 이 작품을 남깁니다. 마야린이. 그리고 세상에 쫙 오픈을 했는데 최고의 추모비다. 너무 아름답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꼭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규모가 크고 그래야지 되는 건 아닌가 보다. 진정한 추모비의 건축이다. 라고 박수들을 보냅니다. 직접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쭉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추모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도 꽤 있어요. 용산에 가보면 전쟁 기념관입니다. 이성만 선생님이라는 건축가가, 유명 건축가가 설계를 잘 하셨고요. 이제 이런 전시품들이 있는데, 여기 전쟁 기념관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전쟁하자고 달려들어요. 갔다가 와서. 탱크 사달라고 그러고요. 미사일 사달라고 그러고 전쟁놀이 하다가 나옵니다. 전쟁 기념관의 뜻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리면서 같은 민족끼리 싸움해서도 안 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더 이상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혹함을 알려주기 위한 기념관이잖아요. 여기를 가면 애들은 전쟁하자고,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모습에 이런 동상들이 있으면서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전시품들이 있는데 애들이 갔다 보면 전시품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오로지 기억하는 거는 탱크, 미사일, 쫙 총 쏘고 가는 비행기, 이런 것만 기억을 합니다. 전쟁 기념관이에요. 뭘 그려야 하는지, 뭘 기리고 우리가 뭘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과연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 그랬는데 굳이 우리가 책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빠 엄마가 아이 손잡고 이런 데 한번 이렇게 쫙 풀어주면 그냥 산교육이 돼야 되는데, 쫙 풀어주면 폭력적으로 바뀌니까 못 풀어주는 거지. 아예 데리고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참 건축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쉬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뒤편에요, 공간은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통 혼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식장 쓰는 건 괜찮죠. 뭐 공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쓰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원래 전쟁 기념관인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볼 때 거기서 결혼식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 참전용사 관련된 그 패밀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관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꼭 한국에는 그런 건축만 있냐? 아닙니다. 아쉬운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젊은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라고 해서요, 주택을 개조해서 옛날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적고 다 건축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축으로 일약 화제가 됩니다. 또 윤동주 문학가는 윤동주 시인의 살아생전의 그 건물의 그 공간의 느낌을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많아져야겠죠. 예. 내일 같이 투어를 떠나는 우리 윤재민 소장, 그리고 이승욱 박사도 참 이런 건축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 우리 건축가이자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축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서 꼭 1차적으로 뭔가를 전달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느끼게 해주고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제 건축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이제 건축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즐기면서 거리를 활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과 개발은 딱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개발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재생은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서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역 길 건너보면 텍사스 골목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군들 와서 하던 유곽.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싹 밀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의 도시의 기억이고요. 옛날에 홀로코스트 같이 대학살이 일어난 지역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워야 될 기억들,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못 살고 참 어려웠던 이런 지역들도 지금은 하나의 지역 자원으로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그 마을인데 시간이 멈춰진 마을 중에서 어떤 그 집단적 성향에 의한 한시적으로 형성된 그런 마을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재생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양동마을은 오전을 통한 어떤 명맥 유지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새로운 또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떠나보십시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시는 소설 대문과 이 담장은 종택일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야지 전체 경치가 잘 보이겠죠. 20세기 인가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후손이 갖다 붙인 것인데요. 이걸 만약에 빼고 보고 앞에 있는 그 전체 평야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 집의 존재 이유와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틈으로 보시면 이 앞에 그 누각을 통해서 앞에 보이는 전경을 보십시오. 야, 멋지다. 이 건물은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련된 건축물을 자랑하는 조선의 굉장히 그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현존하는 10개의 주택 중에 하나. 이번 탐방을 계기로 전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통을 과거의 박제된 모습으로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로서의 전통과 역사를 볼 것인가. 그것이 양동마을에 대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 낙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왔던 그러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탐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느끼고 배워갈 수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